음악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음악이야 작은지 말을 할 것 같아요. 아기들이 울면은 부시럭거리는 소리, 칙칙거리는 소리, 텔레비 아무것도 안 맞으면 칙 하는 소리, 백색반이라 그러나요? 그 백색소 그거 해주면은 뱃속에서 듣는 소리가 같기 때문에 안정을 준다.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음악을 안 하는 사람이고 사진은 했는데 사진의 경우에서도 햇빛이 내리면은 빛의 스펙트럼이 1부터 몇만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인간의 눈은 그 중에 일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본다. 인간이 볼 때 사과가 빨간색이지만은 오랑우탄이 봤을 때 노란색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과가 빨간 거는 아닐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우기는 거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것이 전 세계에 있는 그 소리, 음악 소리의 진정한 소리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혹시 이거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은 뭐 김영삼 씨가 누구냐 그러면은 대통령 아니 그 사람은 대통령은 김영삼 아니 사진 보여주면 아 이게 왜 김영삼이야 그림이지 그게 실체 김영삼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정한 소리가 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 접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소리 지금 자본과 같은 소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백색 소음처럼 그런 것이라 그러면은 산업적으로도 사실은 우리 아름다운 음악 이렇게 들으면서 기분 좋아지는 게 사실은 왜곡된 조그만 소리 같고 조그만 스피커럼 갖고 듣는 건데 이런 것을 듣기 좋게 해서 집에다가 호텔에다가 이렇게 틀어놓는다 그러면 잘 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보면 이게 인간에게 새로운 자유를 준다 그러나 해방을 준다 그러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들은 거는 제가 책을 보고는 저처럼 무식한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이해가 되고 감사하다는 생각. 네, 감사합니다. 백색소음, 예, 이 음악, 지금 방금 들으신 이 음악에서 클러스터를 이제 음향 덩어리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게 백색소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백색소음은 아닙니다. 백색소음이라는 것은, 백색소음을 실제로 내려면은 그거는 오케스트라로는 어렵습니다. 그럼 관이나 컴퓨터나 아니면은 자연현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백색소음일 수 있죠. 가장 완벽한, 그러니까 백색소음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백색소음은 뭐냐면 주어진 그 대역의 모든 주파수들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파수는요, 무한하거든요. 제가 제 책에서 2장에서 이제 2장의 1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0과 무한의 그 유리수들이 주파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1Hz와 2Hz 사이에 무한한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예, 세상에는 백색소음 중에서도 다양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밀도가 높은 백색소음이 있고, 밀도가 좀 덜한 백색소음이 있겠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백색소음이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물리적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태적으로 백색소음이라는 물리적 개념에 비교적 가까울 수 있는 어떤 소리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종종 듣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뭐 파도 소리 같은 경우도 일종의 백색소음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파도 소리나 또 산에서 들리는 그런 바람 소리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아주 잘 하셨는데 사실은 그 중에 어떤 한 주파수만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긴장을 하고 거기에 매혹된다면 오히려 백색소음은 우리를 릴렉스하고 이완시키는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런 백색소음 소리를 약하게 듣는다면은 심신이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면
자연에서는 오히려 클러스터나 백색 소음이 더 많습니다. 그런 자연으로부터 확 벗어난 것이 특정한 한 주파수에 집중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가 골고루 분산된 것이 자연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백색 소음에 가까운 소리들이라면 어느 한 주파수에 집중하면은 바로 악음이 되는 거죠. 피아노 소리는 악음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를 매혹시키지만 기본적으로 긴장을 시키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런 이제 피아노 그 소리 하나는 긴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다시 그 긴장의 경향을 갖고 있는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보다 상위의 어떤 음악이 만들어졌을 때 그 음악이 우리를 릴렉스 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그 소리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 백색 소음은 이완되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긴장할 수 있는 경향이 있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룡 얘기요. 공룡이 그런 소리를 왜 그런 소리를 냈느냐. 이 공룡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아들 공룡이나 엄마 공룡한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들아, 여기 먹을 거 있어. 일로 와. 아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나 친구한테 그 조악한 트럼펫을 이용해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전달이 잘 되는 겁니다. 왜? 그 소리가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소리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 주파수들로 구성된 소리를 크게 하려면 그 여러 소리 각각에 전부 다 에너지를 다 집어넣어야 돼.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느 한 주파수로 구성된 소리만을 크게 하려면 거기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렇죠? 공룡의 그 트럼펫은 어느 한 소리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공룡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룡의 지식, 공룡은 우리같이 공부를 해서 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리켜 칼 포퍼 이런 철학자들이 선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사실은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는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식들, 본능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 본능적인 지식이 사실은 훌륭한 거예요. 그 본능적인 훌륭한 지식을 나중에 우리 음악가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면 이건 효율적으로 전달이 잘 될 거야. 에너지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는 게 관심거리겠지만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섭취하고 에너지를 덜 낭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였거든요.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도 에너지를 가능한 한 적게 투입을 해서 극대화된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악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음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악음은 굉장히 효율적인 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연에서 편재할 수 있는 그런 소리들, 자연에서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음과 너무나도 다른 소리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소리니까 확 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음이 소리가 커서이기도 하지만 그 소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소리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를 해주거나 릴렉스를 시켜주거나 하는 쪽의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많은 음악대학에서는 그런 연구를 제가 하는 것은 모르고 있고요. 어제 말씀하셨던 그 음악치료학과 이런 쪽에서는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숭실대학교의 배명진 교수님이라고 제가 알고,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분이 이제 소리공학이라는 분야를 처음 이제 제안을 하셨고 그쪽에 연구를 많이 하셨고 책도 쓰셨습니다. 소리를 통해 세상을 읽기 이런 책인데, 그분은 이제 소리와 관련해서 소리를 이제 저처럼 음악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소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비음악적인 방식으로 효용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연구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그런 연구와 또 저의 이러한 연구가 혹시라도 또 이렇게 만나는 접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 드십니다. 철학적으로 자유한 기분. 예? 철학적으로 자유한 기분
자유함을 예. 이제 주는 아. 그런 내용으로 생각들을 하고요. 진짜 실체를 둔다. 아, 예. 뭐 그렇게 이 작품을, 이 아토미스크라 분위기들이라는 작품을 그렇게 철학적으로 의미부여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뭐 중간중간 철학적일 수도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철학적인 내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떤 본격적인 철학자분이 제가 해드리는 설명을 듣고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음악을 감상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철학의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겠죠. 예. 아까 부채 음악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예. 일상의 그런 소리의 느낌을 담아서 셀레를 해서 음악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그 고전이나 낭만 음악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어서 작가의 죽음을 서곡에서 진짜 실제로 무슨 소리가 나오냐든가 예를 들면 뭐 하이든의 시계 드럼 곡에서 진짜 시계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런 시계의 소리가 나오면서 그런 걸 부채 음악의 예라고 보면 좀 무리가 될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이 예, 그럼 먼저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1812년성 곡을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게 과거 음악에서의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서의 이제 소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리고 그 시계교향곡 같은 거는 이제 아까 거기서도 말씀드렸던 표현이죠. 표현 혹은 묘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12년곡을 보면은 실제로 대포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차이콥스키라는 작곡가가 부채 음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의식적으로 체계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전 부채 음악적인 혹은 원형적인 부채 음악의 어떤 조악한 원형적인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런 작곡을 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채 음악의 전사에 포함이 될 수는 있겠죠. 바로 그런 이유로 제가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화성학을 몰라도 예. 작곡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음악적인 테크닉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음악가들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그 깡통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제가 워홀이 될 수 없고 예, 뭐를? 그러니까 핑글 스프 깡통을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예. 제가 워홀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상의 오브제가 아트웍이 되기 위해서는 뭐랄까 진정성이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트웍이 되기 위해서 아트웍으로 쓰여질 일반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술이 하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볼 때 그런 어떤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개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 일반 사람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진정성.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이 하는 행위가 이게 예술적인 행위일 수 있다라고 의식을 한다면 조금 더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은 또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에. 음악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음악이 아닌 영역, 음악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라는 이유로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거는 글쎄요, 그 진정성과 관련된 어떤 철학적 논의를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소통의 어떤 수단이다라는 거라고 보신다면은 내가 어떤 화성학에 기반해서 음악을 만들거나 또 아니면 이런 구체 음악 녹음해서 음악을 만들거나 전통 음악을 만들거나 구체 음악을 만들거나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어느 경우든지 소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화성학에 기반해서 화성적인 음악을 만들었지만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구체 음악과 화성학 음악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쪽은 소통이 안 되고 이쪽은 소통이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소통이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쪽에서도 잘 되는 게 있고 잘 되는 게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진정성을 갖고서 열심히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있다면은 뭐 일종의 놀이 개념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휘갈기는 그런 허상학 기반한 어떤 음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휘갈겼는데도 또 천재적인 작곡가 모차르트의 경우에는 아마데우스 영화 혹시 보셨다면은 아마데우스를 질투하는 살리에리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워낙 휘갈겨야 되는데 갈겨야 되는 거 족족 걸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체음악에서도 그냥 막 휘갈겨야 됐는데 또 걸작이라고 할 만한 구체음악의 걸작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또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분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이 아트웍이 우리가 아마 그 질문하신 이유는 이런 것 거예요.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게 음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게 무슨 음악이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거를 녹음을 해서 이제 올렸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예. 블로그를 누군가 하십니다. 페이스북을 누군가 하세요. 저 페이스북 하는데 제가 열심히 쓴 글을 좋아요를 많이 안 눌러주세요. 근데 제 친구 어떤 분이 열심히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휘갈겨 쓴 글 보면 막 90명, 200명 막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경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음악이나 다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좋아요가 될 수도 있고 좋아요가 많은 사람이 좋아요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녹음을 해서 신비의 구체음악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 지리산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리산 사진 찍은 것보다는 그렇게 페이스북에서 200명, 300명이 좋아요 누른 사람이 지리산 사진 찍으면 더 그 반영이 크잖아요. 똑같은 지리산 사진도 제가 올리는 것보다 파워 블로거들이 올리면 더 호응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만든 구체음악이 좋아요 수가 적을 수 있겠고 그렇게 인기 있는 어떤 분의 그분이 이제 그걸 구체음악이라고 의식을 안 하더라도 지난주에 내가 어디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굉장히 좋은 소리를 들었고 난 이걸 녹음을 해서 올린다. 사진을 올리듯이 음향을 녹음해서 올렸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그 음향을 듣고서 저 기가 참 좋아요 이러면서 좋아요를 누를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과연 많은 사람이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서 훌륭한 예술작품이고 훌륭한 글인가. 헤겔이라는 철학가가 당대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당대에 또 다른 이 철학가 쇼펜하우어는 같은 대학 교수였었는데 헤겔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들었는데 누구예요? 쇼펜하우어는 3명, 4명 이랬었습니다. 그 쇼펜하우어는 이 철학자가 아닌가. 철학자는 맞잖아요. 헤겔과 다른 방식으로 나름대로 훌륭한 철학의 내용을 체결시켜서 설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갖고 또 평가를 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소통이 잘 되는 거 어떤 것이 소통이어야 하는가 소통의 참모습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들이 더 이렇게 쌓아지면은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미 사실은 소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못 해드리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당황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 질문 예. 사실은 이제 말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설명을 아까 처음에 주의해 주신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바울 이후 또 통일 이후 그런 수백 년 동안 조성 음악에 익숙해져 왔는데 이게 이런 구조나 이런 음악이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 거는 날에 갑자기 사실은 이것도 갑작스러운 일이거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아까 대열 음악 리게티 스펙트럼 음악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실제로 그 애트모스페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저 나름. 왜냐하면 마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화성지에 먹이 한 방울 뚝 떨어졌을 때 먹이 검정색이 이렇게 쫙 번지면서 회색 하얀색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상 그 리게티가 동양적인 사상 영향치가 다른. 리게티가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어서 백남준 선생님하고도 소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모르는 게 없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몇 개 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고요. 원래 국적은 그 루마니아 국적이었었는데 유대인이십니다. 유대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을 크게 뭐 이렇게 유대인도 사실은 오늘날 와서 이제 민족 개념이 아니다, 인종 개념이 아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유대인이 여러 민족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내가 유대교를 믿고 나 유대인이다라고 스스로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어쨌거나 다수민족이 있답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 세렌 뭐였더라? 무슨 아무튼 유대인들이 이렇게 몇 그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맞아, 세파라티, 그 세파라티 유대인은 이제 동양계고요, 셈족이고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이제 러시아 쪽 평원에 이제 그 살던 분이 이제 유럽으로 가셨다가 이제 거기서 사실 원래 유대인도 아닌 분들이 저 홀로코스트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리게티는 아마도 아슈케나지 유대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인종적으로는 동양인은 아니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동양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대표적으로 뭐 히틀러 같은 사람도 유대인들은 다 동양이다. 동양을 되게 안 좋아했었거든요. 흑인도 안 좋아했고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동양인들을 싫어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리게티가 정말로 동양적인 그런 뭐가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동양적인 어떤 것이 느껴지는 음악을 썼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저도 알아보고 선생님께서 좀 알아보시면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잘 연구하시면 뭐 유명한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질문 이전에 하나 뭘 더 질문하셨어요? 조성음악, 무조음악. 그 이제 오늘날 우리가 조성음악에 되게 많이 익숙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조음악에 관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조성음악만큼은 무조음악이 절대 사랑을 받지는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절대 무조음악이 조성음악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문화적인 이유, 친밀도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밀하게 조성음악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각적이고 본능적인 이유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성이라는 것이 지각적인 하나의 강력한 경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성적인 음악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문화적인 이유를 넘어서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지각의 노예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제 책의 주장이거든요. 지각을 넘어설 수 있는, 지각을 보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수정할 수도 있는 개념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조성음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받을 수 있는 게 무조음악일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조성음악이 가득한 옛날부터 정말로 조성음악이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모습으로서의 조성음악이 기원전 뭐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오늘날 가장 익숙한 형태로서의 조성음악은요, 조성 개념은 사실 굉장히 더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조성음악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논란을 펼칠 수도 있는데, 엄격한 근대 서양음악적 관점에서 본다면 조성음악이 아닙니다. 한국 전통음악. 그러면은 이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까지는 과거에 전통음악만 알고 있었었는데, 그 음악들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좋아했단 말이에요. 전조성적인 음악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럼 조성음악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어떤 몇몇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조성음악으로 본다면은 이제 한국의 전통음악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많은 그 인류학적
그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음악에서 조성적 경향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그 조성적 경향은 또 근대 서양 음악에서 그리고 그 근대 서양 음악의 밑받침이 되는 대중음악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것으로서의 그 조성음악과는 조금 더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성적인 전형적인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런 조성음악은 사실은 언제 있었느냐? 이거는 바로크 시대 이후, 바흐 이후입니다. 제가 바흐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비판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흐 때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평균율 그리고 그 평균율에 기반한 조성 평균율이 없으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됐었습니다. 평균율이 있었고 제가 한겨레신문 기자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제 인터뷰를 써주셨는데 그 인터뷰 기사에는 바흐가 이 평균율을 만들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이제 조금 바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흐가 평균율을 만들지는 않았고요. 바흐 시대에 평균율이 만들어진 평균율은 이제 바흐가 음악적으로 잘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수학자들, 음악학자들이 만든 평균율이 바흐가 없었으면 또 이것도 사문화되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이 두 부류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바흐는 이 만들어진 평균율을 이용해서 아주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작품들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고전음악 혹은 대중음악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오늘날 익숙한 조성음악은 사실은 아주 역사가 깊은 것만은 아닙니다. 짧은 것이죠. 그걸 감안한다면 그런 전형적인 조성음악이 아닌 것도 우리 인간은 좋아하고 좋아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가능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상 질문을 한 개 정도 갖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소리하지 마시고 다들 고민 아니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이야기 해주시면 시원한 인기 부분, 시원한 리이티스 프로필로나 실험 같은 거 사람들의 감정 그런 걸 표현하는 수련자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쪽에 방점이 주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이것도 역시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신경과학의 첨예한 그 논점일 수 있는데 감정과 인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구분을 못하느냐 구분이 되는 경우에 감정은 저급한 것이고 인지는 뭐 더 고차원적인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철학자분들이나 뭐 많은 신경과학자들 인지 심리학자분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절대 인지로부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감정을 다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종종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경우에는 감정이 이성에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이성과 논리에 배치되는 것으로서의 감정, 이렇게 이성과 감정을 논리적인 서로 구분하고 다른 것, 심지어는 모순되는 것으로 보는 전통이 사실은 깊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그게 대다수 학자들의, 철학자들은 철학자들대로 대다수 한국 학자들의 다수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1990년대에 다마치오라는 그런 이제 인지심리학자, 신경과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지 과정도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감정의 조작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네 몸도 마음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많은 그 다수설은 마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뇌만 연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몸은 연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뭔 소리냐. 몸도 연구를 해야 된다. 몸의 중요한 부분이 마음에 반영이 된다. 몸으로 구현된 마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은 이제 마음에 영향을 주는 어떤 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인지 또 혹은 마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전제한 상황에서
과거의 음악이 감정을 주로 전달하는, 표현하는 어떤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것도 조금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낭만주의 음악은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로크 시대 음악이나 고전주의 시대 음악이나 르네상스 시대 음악이나 중세 시대 음악은 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많은 제가 드라마를 좀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는 편인데 드라마에 이렇게 가끔 음악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항상 안 좋게 나옵니다.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으로 되게 많이 비춰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드라마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그 겨울동화, 겨울연가였나? 겨울연가 있었습니까? 겨울연가였나요? 거기에 보면은 그 준상의 어머니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이상한 사이코패스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는 음악가라서 드라마의 음악가들이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지에 관심이 있어서 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쓰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드라마에 나오는 음악가들마다 이상하게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은 감정의 표현 수단이고 감정의 전달자다. 이런 음악관이 음악가들에게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음악관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감정이 아닌 다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음악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아까 맨 처음에 전제했던 그 철학적인 논의에 제가 감히 음악가로서 철학에 감히 덧붙인다면 저는 감정과 인지가 구분이 된다라는 다수설에 여전히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다마치오의 그분은 다수설을 보완하는 그런 주장일 수는 있어도 절대 감정이나 본능이나 이런 것들이 인지를 물론 압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인지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틀린 것이다. 분명히 감정과 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